자, 설명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건축사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비획 수립, 정비획 지정, 지금 상계 18단지가 여기 단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장금 창출에 대해서, 그다음에 18단지 현황을 마치고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 질의응답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그런 사업들 통틀어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정비 사업이 뭔 거냐면 이게 어떤 불편한 뭐 도로라든지 상하도 시설, 그다음에 정비 그걸 통틀어 정비 기반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비 사업은 크게 이 세 가지 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및 중앙의 정비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모아타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이 빈지법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쌍문역 공식 서치계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공대 특법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아무 곳을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대상은 이제 도로동 지방시를 양호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넓고 오래된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30년이 경과돼야 되고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만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단지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사업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좀 넓게 재개발에 같이 편입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추진 절차입니다. 상당히 많이 복잡하죠. 이제 이걸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오늘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이 안전진단 지금 18단지가 30개월 걸렸어요. 신청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최종 8월 최종 결정까지 한 30개월 걸렸습니다. 2년 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데, 이것도 아마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으로 지금 추진한다면 서울시에서 2년 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금 더 걸리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까지만 마치는데 약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끝난 데가 총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 그건 이제 주민들의 어떤 동의, 참여도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주고 동의서도 빨리빨리 내주시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도봉구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재건축 대상 30년이 경과된 단지가 35개, 3만여 세대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5번째로 많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안전자를 통과해서 정비계획 수립 중인 단지가 우리 18단지를 포함해서 지금 6개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비 안전진단, 거기만 통과한 데가 지금 9군데. 여기는 지금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거나 이제 그 안전진단 융자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정 절차입니다. 이게 지금 상동 주구 18단지에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좀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정비계획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비는 계획은 기본계획은 이미 서울시가 다 성되어 있고, 기본계획 내에서 해당 정비역 18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용적률과 층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이 정비계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계획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그런 협의나 자문 절차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적률 높이, 그다음에 용도적 상향이고요. 용도적 상향.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라든지 공원이 여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간략하게 몇 가지만 나와있지만 약 총 개수로 따지면 30여 가지가 넘는 게 정비계획에 포함돼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정비계획 진행 순서는 이제 주민들이 10분의 1 아니야 60% 이상 동의를 받으셔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설명회, 공람, 그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입안하고 정비계획 지정 신청을 시청에 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립하게 될 층수라든지 용적률, 대략적인 세대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신속통합계획입니다.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에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부의 지정까지 절차가 약 4년에서 5년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 기간을 단축해주겠다, 절반으로. 그것도 이게 신속통합계획입니다. 이게 이 과정에서는 많은 어떤 절차, 뭐 자문이나 절차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아실 건 없고요. 이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건 이 정부의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신속통합을 하면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준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용적률 층수는 특히 용적률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 절차를 단축시켜준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게 최근에 법령이 7월에 개정이 돼서 이제 내년 1월 19일에 개정이 될 건데 이 건축이나 교통 환경 심의 대상은 각각의 심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묶어서 한 번에 심의를 하겠다. 그러면 또 이 기간도 한 절반 정도, 약 6개월 정도로 단축할 것 같다. 그래서 요새 지금 정비사업 추진 절차 기간이 거의 뭐 해서 따지면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통합과 우리가 이제 정부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10분의 1 동의를 60% 동의를 받아서 정비를 수립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는 이 절차로만 진행을 했었어요. 위반 제한이 되면 우리가 공랑 의견 청취와 주민소통에 거쳐서 도계획 심의 그다음에 결정 무시가 됐는데 지금 신속통합을 같이 병행 추진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주민 30% 동의를 받아요. 신속통합을 우리는 자문을 요청하겠다는 동의를 30% 동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의를 안 하시면 이 절차는 못 갑니다. 요거 밑으로만 가게 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0% 반대하시면 이 신속통합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위반 제한을 하려면 아까 60% 동의 받아야 하고 토지면도 또 2분의 1 동의서가 나와야만이 아마 위반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만간 위반 제한을 동의서를 내시라고 아마 동의서를 양식을 다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그 신속통합 계획과 정기 수립 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 주민 설명을 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정부계획 진행 결정 모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립 절차는 이 절차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 아까 5년을 약 2년으로 단축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신속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게 기준등이 있어요. 이 높이가 가장 이게 층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18단이 3종 일반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건 뭐 보실 건 없는 것 같고 이게 과거에는 35층으로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층수 제한을 풀었습니다. 아직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건축법이랑 다 맞아야 이 이상의 층수가 올라가 있는 거고 건축법에 맞는데 뭐 40층, 50층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다 맞는 경우는 이 이상의 층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이제 대단히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공원 녹지 계획입니다. 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구역 면적에 따라서 공원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5만 제곱미터 기준이거든요. 5만 제곱미터가 전구역 면적이 크면 이 세대당 전구역 면적 5%는 5%를 하거나 세대당 2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은 3제곱미터 이상 중에 큰 면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단지는 4만 1000밖에 안 됩니다. 다행히 이걸 안 하는데 안 하는 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용적률을 더 받으려면 어떤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을 꼭 기부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가 대상이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기부채용을 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건 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용적률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용적률은 각 층에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하가 아무리 5층, 6층이 돼도 그 면적은 산정이 안 됩니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 면적 합을 다 쳐서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게 용적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이렇게 산정이 된다라는 걸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때 용적률 체계가 있어요. 무조건 뭐 3종은 최고 300%다. 이걸 무조건 300% 적용 안 시킵니다. 왜냐면 이게 대규모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3종 같은 경우에 210%로 출발합니다. 210%.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 계획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을 하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20% 올려주고 또 어떤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또 기부채놔주면 또 20% 올려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건축법을 다 지켜도 여유가 있어요. 이제 더 올릴 수, 용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선택입니다. 우리가 더 올려도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그런데 이 50% 올라가는 게 절반은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됩니다. 이건 사업성 분석을 하셔서 우리는 요 법정사항까지 가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겠다,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18단지가 3종이고요. 다음 단계가 이제 준주거 지역이 돼요. 만약에 18단지가 다음 단계가 많이 올라간다면 이걸 용도지역 상향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을 상향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면 요건이 있어요. 역세권이어야 되고 이게 여기가 중심지구 위가 350m, 350m 적용 받는 지역입니다. 여기 창동 여기 역 주변은 그리고 간선도로와 접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창동 19단지, 18단지, 17단지는 간선도로와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 요건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죠? 근데 이건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될지 이건 최대한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제안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 최대한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게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8단지는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라고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향을 할 때 그냥 해주진 않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자, 아까 그 3중에서 준주거 지역 하면 1단계 상향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그 순수 대지 면적 10% 이상을 반드시 기부채납 하셔야 돼요. 공짜. 그게 도로가 될지 아니면 공원이 될지. 아까 공원 대상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공원을 기부채납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주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준주거 상향하는 게 우리한테 용적을 더 받아서 이득이겠다라면 가시는 거고, 이거 10% 괜히 내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순종행으로 건축계획 하시는 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용적률을 그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출발이 3종은 210%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계획을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허용 항목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항목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단지는 이걸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20%를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공공시설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공원을 또 조성을 하면 다시 또 20%를 올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250까지는 자 어쨌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여기는 이제 선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50에서 300까지 50% 올렸다. 여기에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놓으셔야 돼요. 요건 서울시가 매입을 합니다. 건축비는 임대주택 짓는 표준 건축비로 매입을 해가고요.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입니다. 토지 가격 안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해서 여러분 조합원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선택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반드시 분석을 해서 이득이면 하시고 이득이 없다라고 안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인센티브 항목입니다. 이게 20%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최근에 올 초에 개정이 돼서 항목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20%를 우리 받으면 좋겠다 해서 이 중에 20%가 되게끔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공공보행품은 내 단지의 땅을
아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제공하는 게 공공보행 통로입니다. 이건 많이 싫어해요. 왜? 내 단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지에 그 도로에 접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예요. 담장을 다 설치 안 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것도 역시 비슷한 건데,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공개공지,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게 공지로 제공하는 게 또 공개공지라고. 이 돌봄시는 아시겠죠? 그런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 설치할 경우에 이 방제는 그런 어떤 소방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추가했을 때 5% 가는 거고, 이건 지역 기반시설 정비라는 비슷한 어떤 그런 주변의 그 도로라든지 그런 이게 그 도로라든지 보도를 정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고요. 이게 지역 특성화는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게 좀 특별한 단지를 만든다, 특별한 걸 좀 적용을 한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중에서 20%가 되게끔 선택을 하셔서 단지에 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정비의 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라고 예시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5단지거든요. 저희 지금 도봉구에서 한 게 없어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니까 사실 좀 더 나오면 이제 도봉구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정비계획은 이게 지금 성격 주공 5단지의 대지 경계예요. 이 빨간 게. 그러면 이 도로를 얼마큼 확장할 건지, 이런 공공시설, 공원은 어디에 할 건지, 어떤 공공복합 정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층수, 높이, 홈페어들을 다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정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 계획이 건축 계획을 배치를 해봅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배치해서 이 나오는 용적률을 나중에 그 정비 용적률로 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건축 계획은 여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사 사무소를 다시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건축사에서 이 정비 용적률을 가지고 이 건축 계획을 배치를 다시 합니다. 폐경도 다시 배치하고. 요건 여기서 건축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용적률을 최대한 선종해서 가장 많이 뽑기 위해서 건축 배치를 해보는 거니까, 요건 건축 계획이 여기서 확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감도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시적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정부의 지정 일정 고시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게 문의를 많이 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하신 분 많아서 재건축 시행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조합 방식이 있고요. 요새 좀 대두가 되는 신탁 방식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재건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저한테 계속 어느 게 좋냐라는 걸 좀 설명을 장단점을 설명해달라는데 제가 못 해드려요. 왜? 이유가 있어요. 아직 신탁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된 게 사업장이 한 건도 없어요. 서울에서. 뭐가 있어야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데, 뭐 장단점은 각 회사에서 아니면 뭐 그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사업비가 전량이 된다, 뭐 그런 거 정도예요. 근데 그건 해보진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걸 제가 비교 설명해달라면 못 해드려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일단 동률은 어쨌든 이건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신탁 방식에 하나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만약 신탁 방식 선택을 하게 되면 요건 조합은 구성이 되는데, 대행자는 이제 조합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신탁사가. 이게 대행 방식인데, 문제는 요 3분의 1 신탁 등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근데 다 뭐라고 하시는 분이, 내가 안 해도 누구나 하겠지, 다 그래요. 여기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3분의 2 이상 신탁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소유권을 신탁사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다 싫죠.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요 생각은 안 하시고 다 신탁하자, 다 그러세요 지금. 이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진위원 측에서 신탁회사를 여러 군데를 초빙을 해서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잘 들어보시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탁 방식은 어쨌든 신탁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일부 수를 신탁 수수료 가져갑니다. 이게 어차피 이 수수료 발생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 많이 검색해보면 그거예요. 사업기간이 단축되니까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검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잘 좀 나중에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린다, 이 방식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데 많은데
좀 제가 모르는 걸 일부러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뭐 저희가 더 여기서 이 정도로만 마칠게요. 이제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실무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걸 선호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 방식에서 많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호하는데 또 주민들은 이걸 하면 LH나 SH가 사업을 하거든요. 또 엄청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해났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뭘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건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더 이상 설명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만약에 조합 방식으로 갈 경우에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과거에는 정부의 지정이 되면 50% 동의를 받아서 취준위를 구성하고 그 취준위가 조합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지정 동의서를 작성할 때 취준위 구성 생략에 찬성을 하시면 그게 과반수 찬성하시면 바로 조합으로 건너뛰어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도 좀 장단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많이 첫째 보시에 이 기간에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취준위 구성하고 하는 운영 비용이 또 전략이 될 거고 그런 또 장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비사업이 크게 단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취준위 구성해서 조합과 관련 3년 9개월을 1년 4개월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준위 어떻게 구성이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약 2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사람인데 2억의 평균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2억 정도 운영비 절감이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또 하나 가장 큰 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취준위 구성을 해드리면 취준위 구성하면 조합 설립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러분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생략이 되면 요 조합 설립을 저희들이 해드려요.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동의서도 저희가 받고 다 합니다. 그게 그 비용은 또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6대4로 비용 부담을 해서 조합 설립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런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진짜 이걸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탁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아직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약간은 이게 주민들한테 시소식입니다. 이건 지금 그 7월 18일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한해서만 지금 적용이 되는 사업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역세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은 정비구역 2분의 1 이상 역세권이에요. 여기에 보면 승강장으로부터 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라고 했는데 조례로 정한 거리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시 역세권을 아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앞에 350m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350m 녹천역에 더 돌려보니까 18단대 전체가 다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상한을 특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특례가 어떻게 되냐? 아까 그 삼종 일반주거지에서 법정 상한이 300%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120%가 완화가 36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죠. 그런데 이 완화가 그냥 되지 또 안 하겠죠. 공짜는 없으니까. 이 차이만큼 또 임대주가 또 내놔야 돼요. 근데 여기는 75%는 아닐 것 같고 아마 50%로 조례에도 또 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 또 다른 게 아까는 건축비는 그 임대주택 건설 비용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해가고 토지는 기부채나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토지 가격도 일단 감정가액 50%지만 토지 가격은 줍니다. 건축비는 그게 똑같이 산정을 해주고요. 이게 이유는 이 임대주택 수가 만약에 임대주택 적용을 해버리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임대료 내놓아야 되면 그것 때문에 이게 토지 가격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고민이 부분이 아까 그 준주거지가 상향 문제도 있는 거예요. 상향을 하는 게 이득일 건지 아니면 요거만 받고 여기서 끝내는 게 이득일 건지는 여러 가지를 사업성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굳이 준주거지 10% 내놓고 준주거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것만 잘 적용을 해서 해도 아마 충분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역세권에 해당한 단지들은 좀 혜택이 좀 많이 좀 지어지죠. 근데 이 시행이 내일 1월 1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적용되는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비 수립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그게 도시계획업체에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럼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한테 어떤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용 면적 산정 이건 참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이걸 설명을 왜 드리려고 하는 분이 면적 산정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데가 24평에 산다면 지금 똑같이 24평이 지나면 이만큼 더 커져야 돼.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면적 산할 때 벽체 중심으로 이렇게 면적을 산정했어요. 벽체 중심으로. 근데 지금은 안쪽에 실제 사용하는 것만 면적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 부피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만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24평에 사신다면 그러면 그 부피로 하려면 21평으로 줄여야 돼요. 그럼 여기로 또 다시 여기에서 지금 18단계 138% 공동률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0% 올리면 거의 배 이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담금을 안 내도 되겠네 하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분담금이 나옵니다. 왜? 공정이 올려줘야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지금 19단지부터 17단지의 문제가 그겁니다. 분담금이에요. 분담금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그 다음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토양 폐연 때문에 토양 폐연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주민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추정 분담금이라는 소위 분담금이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을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에서 종호자산 뺀 가격이 추정 분담금이에요. 여기도 보면 추정 분담금이란 조합별 동의, 사업시행의 동의, 분양시행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계략적으로 분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결정인데 내가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합리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4번에 걸쳐서 수장분 분담금을 통지를 해 드릴 겁니다. 조합에서. 그때 이제 그걸 보시고 나는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다음 중요한 사항이라고 분담금. 끝나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 선생님이 개인적인 의견이시잖아요. 수당분담 산정은 그냥 간단히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격을 뺀 분양이 수당분담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조합원 분담금은 낮추고 내 종전 가산을 높여달라는 감정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낮추고 올려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야 될 돈은 똑같아요.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자, 특히 감정가격을 건드려버리면 여러분 전 세계의 감정가격을 다 건드려야 돼.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 내 것만 건드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지껏 이 정비사업만 거의 30년 가까이 했지만 단 한 건도 감정평가 정정 안 해줬어요. 정정해주는 순간 그 사업 못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건 아예 요구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이신청은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평가사가 현저하게 잘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는 절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산정할 경우에 이제 요거에 대한 민원도 많고 여러분의 불만이 많은데, 일단 조합원 분양가나 감정평가를 이를 변동을 시켜도 여러분 분담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분담금을 산정해서 비례율을 먼저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원,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총 수익에서 총 사업비를 내. 총 사업비랑 여기에 이제 모든 거죠. 공사비, 뭐 설계비, 그런 용역비를 다 총 사업비를 빼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 총액으로 남은 거에 비례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례율이 90%라면 여러분이 종전자산 평가액이 나온 금액에서 90%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그 기준가액을 빼버리면 여러분 분담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은 뭐 2단계까지 할 상은 아니어서. 그리고 자, 추당 분담금은 저희가 이제 정비계 수립할 때 요때 다시 맨 처음으로 저희가 통지를 해드릴 거예요. 한정을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매번 조합 설립 때, 사업 시행계 때, 이 부장 신청 때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때 사업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제 이 철거 2주까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도 조합원들이 외국인이 내가 뭘 알아야 동의를 할 거냐라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볼 때 아무 실효성도 없어요. 오히려 더 조합원들의 혼란만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때 사업을 할 건데 사업은 이때 이 철거가 착공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산정이 된 게 그나마 정확한데 사실은 여러분의 그 분담금은 여기 나봐야 청산을 해봐야 가장 정확해요. 왜냐면 여기 때 이 관리처분 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대략적으로 구도 한 90%는 확정이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오를 수 있고 인건비가 폭등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조합원들이 다 물어야 돼요. 시공사에 절대 안 물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분담금에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나중에 최대 청산할 때 최종 분담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걱정하시는 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데 분담금은 내일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방법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잘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소유자분들이. 네.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이공격적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데, 자, 재건축에 찬성하시면 좋은 사람이고 찬성 안 하시는 분은 나쁜 사람. 그러시면 안 돼요. 찬성할 권리도 반대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소유자한테는. 동의도 안 됐다고 나쁘다고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소유자의 권리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동의하신 사람들이 동의 요건을 채우면 70% 동의되면 조합설립이 됩니다. 그죠? 다른 분이 동의하시면. 그러면 그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법적 절차 밟아요. 매도신고 절차를 밟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동의도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 사줘야 못 살겠다고. 다음 상계 중 18단계 현황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치도인데요. 유치는 다 아시니까 이게 지금 350m 역세권 바운더리예요. 18단지 다 들어오는 거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주변에서는 17단지를 비롯해서 19단지, 그다음 건너편 3단지, 4단지까지 중고아파트가 모두 지금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창공주가 자세한 현황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오른쪽 부분은 그래도 좀 토지 모양이 양호한데 여기가 좀 이 상가더라고요. 소유자가 두 분이에요. 두 분이 가지고 있고 이건 어린이공원, 이건 구청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교회가 있고 여기에 또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또 시설목지 빼고 요 공원은 다른데 위치로 해서 이 공원 면적만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법이에요. 이 상가는 만약 이분들이 동의가 되면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면.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취재진 측에서 이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 수립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교회는 따로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된 거라고 해서 이제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는 아마 취재진 측에 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원하신다면 포함을 하시는 게 나중에 단지 계획할 때 좀 낫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평형입니다. 좀 많이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여기까지 근데 이게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 현실에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어떻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주어진 현실 속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공정률이 138%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최대한 계획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담금이 조금만 줄 수 있게 계획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이 앞에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만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 지금 18단지에 대한 다음 절차가 정부의 위반입니다. 위반. 예, 신탁사를 선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셔야 돼요.
하니까 자 먼저 이반 제한 요건은 정비계획 제한 이반 제안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수립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입찰을 해서 선정하시고 그 업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부의 위반 제한 동의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60%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동의서 내용에 아까 추진 만약에 조합 방식으로 간다면 추진을 생각할 건지에 대한 또 찬반력을 묻습니다. 거기에도 50% 이상 동의서가 나와야 추진위원회를 설립 안 하고 바로 조합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통합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또 동의서 따로 있습니다. 따로 드릴 거예요. 그건 30% 동의 이상 동의입니다. 이 동의서 2장의 동의서를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분한테 곧 발송을 다 할 겁니다. 대표하고 시작해요. 이 동의서가 언제 최대한 빨리 들어와야만이 제안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계획이 설립됐는데 여러분 동의가 안 들어오면 접수 못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동의가 다 충족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때는 지금 이거다라고만 이 동의서 2단계다. 오늘 설명이 이겁니다. 중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팁으로 써놨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상기한 단축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15년 최대한 걸린다는 게 행정 절차 때문에 15년 걸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서 때문에 동의. 이게 조합설립 동의서 아마 해보세요. 조합설립 방송하면 2년은 금방 갑니다. 동의서 받는 겁니다. 2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재건축 해야 되겠다면 빨리빨리 내두셔야만이 조합설립 기간 단축되고 그 다음에 뭐 분양시청 때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될 상황이 몇 단계가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해주시면 10년 안에 할 수 끝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15년이라는 건 서울시 전체 재개발 재건축을 다 끝난 데 완료가 된 데를 평균을 내보니까 15년, 16년이 남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소유자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도에 따라서 그 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왕 뭐 재건축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면 최대한 빨리 어떤 동의를 제출을 해서 최대한의 재건축 사업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